이 걸리적거리는 쌍둥이들아, 너희 돈은 이제 내 거야! 외제차 문이 열리자 비릿한 바다 냄새를 덮어버리는 독한 향수가 먼저 쏟아졌습니다. 홍설이는 쌍둥이의 팔목을 잡아 진흙바닥에 내던지듯 버렸고 아이들 무릎에서는 조개 껍데기만큼 날카로운 피가 번졌습니다. 서연아, 울지마, 또 그쳐? 그런데도 언니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긴 분홍 토끼 인형, 엄마가 숨 넘어가기 직전에 남긴 유일한 유품을 더 세게 끌어안았을 뿐이었습니다. 이 거지 같은 인형도 이제 끝이야! 홍설이가 그 인형을 낚아채 바다로 던지는 순간 아이들의 눈빛이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3년 동안 숨겨온 목소리를 찢어내듯 꺼내는 그 순간 바닷속으로 가라앉던 인형의 왼쪽 눈동자가 붉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누가 누구를 버린 건지 이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영상을 보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해안의 끝자락,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로 집어삼킬 듯한 해무가 뒤엉켜 내려앉던 새벽이었습니다. 세상은 숨을 멈춘 듯 고요했으나 그 정막을 찢으며 자갈밭을 지시기는 묵직한 타이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외제차 한 대가 해안가 막다른 길에 멈춰 섰고 차 문이 열리는 순간 바다의 비릿한 내음을 압도하는 지독한 향수 냄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갑고 인위적인 그 향기는 마치 이 거친 자연의 품 안에 절대 섞이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 홍설이는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텅 빈 갯벌을 한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뒷좌석 문을 거칠게 잡아당겼고 그 안에서 가느다란 두 아이의 팔목이 끌려 나왔습니다. 10살 쌍둥이 자매, 언니 서연과 동생 서윤이었습니다. 언니 서연은 3년 전 엄마를 잃은 뒤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는 한묵증 연기를 하며 집안의 비밀을 기록해왔고 동생 서윤은 그런 언니를 지키며 바보 같은 아이로 위장해 홍설이의 눈을 피해왔습니다. 홍설이의 소나기에 팔목이 부러뜨릴 듯 움켜쥐어졌음에도 자매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자매의 품에는 낡고해진 분홍색 토끼 인형 솜솜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아이들의 품에 안겨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인형 안의 진실을 지켜라고 유언처럼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홍설이는 절벽 끝 진흙 바닥 위로 자매를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에 아이들의 무릎이 긁히며 붉은 핏방울이 배어나왔지만 서연과 서윤은 이를 악물뿐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흙에 젖은 토끼 인형을 품에 꼭 안을 뿐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쌍둥이들아 알겠니? 그게 너희 팔자야. 잔인한 한마디를 남긴 홍설이는 서연이 품고 있던 토끼 인형을 낚아채 바다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찰랑 인형이 바다에 닿으며 내는 가냘픈 물보라 소리는 파도 소리에 금세 삼켜졌습니다. 하지만 자매의 귓가에는 그 소리가 천둥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엄마의 온기가 담긴 마지막 물건이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순간 자매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하게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던 과거의 자신들과
작별하는 소리였습니다. 비웃음을 남긴 홍설이의 외제차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자 홀로 남겨진 10살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얼굴에 튄 차가운 바닷물을 소매로 쓱 닦아내더니 바다를 향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3년을 벙어리처럼 살며 품어온 침묵을 깨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냥이 시작됐어요. 짐승들이 산을 떠났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보다 단단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다에 던져진 토끼 인형 솜솜이의 왼쪽 눈동자 안에서 아주 미세한 붉은 전멸등이 켜졌습니다. 홍설이는 그 인형을 쓰레기라 여겨버렸지만 사실 그 인형은 수분에 반응하여 위치를 전송하고 주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지흙 묻은 무릎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서연과 서유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정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옷은 젖고 더러워졌지만 그 자세만큼은 어떤 어른보다 의연했습니다. 안개를 뚫고 저 멀리서 한 줄기 노란 불빛이 서연과 서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한만석 회장이 심어둔 마지막 아군, 그림자의 조력자가 다가오는 신호였습니다. 그 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3년을 하루같이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거친 파도에도 꺼지지 않는 등대의 불빛처럼 묵묵히 그러나 단호하게 아이들에게로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개벌에 버려진 아이들. 하지만 이 쌍둥이 자매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이 전장을 선택한 어린 사냥꾼들이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해의 잿빛 새벽, 세상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안개 속에서 두 아이의 고요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3년 전 가을,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긴 복도 끝에서 7살 쌍둥이 자매, 서연과 서유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자매의 볼을 어루만지며 부드러운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손이 이제는 수많은 링거줄에 묶인 채 하얗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윤아, 엄마 말 잘 들어. 엄마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지독한 투병 생활로 초췌해진 얼굴이었지만 자매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애틋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자매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손톱 끝이 하얘질 만큼 세게 쥐었지만 엄마의 손에서는 아무런 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부탁해. 우리 예쁜 딸들이 아빠 곁에 꼭 있어줘야 해. 엄마의 목소리는 바람에 쓰러지는 낙엽처럼 가늘고 위태로웠습니다. 7살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부탁이었지만 자매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우리가 아빠 지켜줄게. 약속해. 엄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입술은 말라 갈라져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자매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들. 착하지.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엄마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자매는 엄마가 그저 잠든 줄로만 알았습니다. 곧 다시 눈을 뜨고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엄마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아빠 태주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너무나 거대한 슬픔은 눈물조차 얼어붙게 만든다는 것을 7살 자매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또각또각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자매가 고개를 돌리자 화려한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홍설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후 엄마를 도와주러 온다며 집안에 드나들기 시작한 여자였습니다. 어머, 태준 씨. 정말 힘드시겠어요. 홍설이는 아빠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언니 서연은 보았습니다. 홍설이가 아빠를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눈동자는 조금도 젖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만 할 뿐 정작 손수건에는 눈물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홍설이의 뒤편에 서 있던 가문의 법률 고문 조도식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안경 너머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중환자실 안쪽을 훑으며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7살 서연의 맑은 눈은 그 찰나의 악마 같은 눈빛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장례 준비로 어수선하던 그날 밤 서연은 엄마가 계시던 병실 근처를 서성이다가 반쯤 열린 탕비실 문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들이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호흡기 수치 조절 정말 깔끔하게 처리됐어요. 홍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문틈에 바짝 귀를 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의사도 눈치 못 챘습니다. 완벽한 자연사로 처리될 겁니다. 조도식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저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죽였다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심장이 새빨갛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탕비실 문이 활짝 열리며 조도식의 큰 손이 서연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조도식은 서연을 번쩍 들어 탕비실 안으로 끌어들였고 문을 잠갔습니다. 이런, 이 꼬마가 왜 여기 있어? 홍설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조도식은 서연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조도식의 뱀 같은 눈동자가 서연을 내려다보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잘 들어라. 내가 방금 들은 건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 알겠니? 만약 내가 단 한마디라도 입을 열면 내 아빠는 마약범이 되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우리가 이미 증거를 만들어뒀거든. 그리고 내 할아버지도 우리 손에 있고. 선택해라. 입을 닫고 아빠와 할아버지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입을 열고 모두를 잃을 것인지.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격하게 기침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은 분노였습니다. 홍설이가 다가와 서연의 턱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치켜들었습니다. 벙어리인 줄 알았는데 귀는 밝구나. 착하지?
입 꾹 다물고 있어. 그래야 아빠가 산단다. 그 순간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부탁인 아빠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벙어리가 되어 무력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벙어리의 가면을 쓰고 저들의 죄악을 모두 지켜보겠노라고 말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7살 서연이 선택한 3년 침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든든한 아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쌍둥이 동생 서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서윤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서윤은 언니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며 약속했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의 입이 되어줄게. 내가 홍설이 앞에서 바보가 되어서 언니를 지킬게. 엄마의 유품인 분홍색 토끼 인형 솜솜이는 그날부터 자매의 비밀 기지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죽기 전 홍설이의 탐욕을 예감하고 할아버지에게 부탁해 이 인형을 특별하게 제작해 두었습니다. 인형의 눈동자 안에는 세상을 기록할 작은 렌즈가, 뱃속 깊은 곳에는 가문의 진실을 담을 공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7살 아이들은 그 낡은 인형을 품에 안고 피눈물 나는 복수의 첫 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뒤 저택의 공기는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아빠 태주는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 서재에 틀어박혔고 그 틈을 타 홍설이는 안주인의 자리를 제 집 안방처럼 차지했습니다. 7살 쌍둥이 자매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가득한 지뢰밭과 같았습니다. 언니 서연은 그날 이후 단 한마디의 말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충격에 의한 선택적 한목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그것은 홍설이와 조도식을 방심시키기 위한 서연의 처절한 연극이었습니다. 어머, 서연아. 아직도 말을 못하니? 답답해서 어쩌나. 홍설이는 아빠 앞에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애로운 새엄마인 척했지만 아빠가 눈을 돌리는 순간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모자란 아이 취급하며 집안의 유령처럼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연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입을 닫자 귀가 열렸고 시야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벙어리 취급을 받으며 서연은 홍설이가 거실에서 조도식과 나누는 은밀한 통화, 서재에서 몰래 빼돌리는 서류들, 그리고 아빠의 술잔에 정체 모를 가루를 타는 모습까지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동생 서유는 언니의 충직한 대변인이자 발이 되었습니다. 서유는 일부러 홍설이 앞에서 바보처럼 헤헤거리며 비위를 맞췄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우리 언니는 바보인가 봐요. 말도 못하고. 서윤의 능청스러운 연기 덕분에 홍설이는 쌍둥이를 경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홍설이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자신의 악행을 논의하곤 했습니다. 저 바보 같은 것들, 제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네. 조 변호사, 태준 씨가 요즘 자꾸 두통을 호소하는데 약을 조금 더 늘려야겠어. 완전히 멍청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서명받기가 편하지 않겠어요? 서연은 홍설이의 말을 들으며 품속의 토끼 인형 솜솜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엄마의 유품인 이 인형은 단순한 손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밤마다 서윤과 함께 홍설이의 방에서 훔쳐본 서류들의 내용,
아빠가 먹는 약의 이름, 조도식이 들고 온 의문의 가방들을 메모하여 토끼 인형의 배 안쪽 엄마가 미리 마련해둔 비밀 틈새에 숨겨두었습니다. 특히 인형의 눈동자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는 홍설이가 서재 금고를 여는 장면과 조도식에게 뇌물을 건네는 순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홍설이가 외출한 틈을 타 서연과 서유는 아빠의 서재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빠 태주는 홍설이가 주는 약 기운 때문인지 책상에 엎드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빠의 흐릿한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홍설이가 자주 만지던 책장 뒤편의 작은 금고를 주목했습니다. 서연은 홍설이가 번호를 누를 때마다 거울에 비친 손가락의 움직임을 머릿속에 사진처럼 찍어두었었습니다. 서연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금고 다이얼을 향했습니다. 4-0-2-9 엄마의 기일이자 서연과 서윤의 생일이 섞인 번호였습니다. 홍설이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아빠의 심리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컥.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수많은 차명 계좌 통장들과 함께 엄마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바닥에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라벨이 떼어진 의문의 투명한 액체. 아빠의 약통 옆에 항상 놓여 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이것이 아빠를 망가뜨리는 독약임을 직감했습니다. 언니, 이거 뭐야? 서윤이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미리 준비한 빈 병에 그 액체를 조금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원래대로 닫아두었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가를 스쳤습니다. 홍설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자매는 유령처럼 빠르게 아빠의 서재를 빠져나와 자신들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어둠 속에서 서연은 토끼 인형의 배 안쪽 비밀 주머니 속에 오늘 훔쳐낸 액체병과 메모를 집어넣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시작이야. 아빠가 더 아프기 전에 우리가 끝내야 해. 말을 할 수 없는 서연은 수첩에 적어 서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윤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홍설이의 감시는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엄마의 유품인 토끼 인형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저분한 인형, 이제 버릴 때도 되지 않았니? 엄마가 새 거 사줄게. 홍설이의 차가운 손이 토끼 인형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인형을 등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윤이 얼른 끼어들어 홍설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인형에서 엄마 향수 냄새가 나요. 홍설이 엄마가 최고예요. 서윤의 능청스러운 아첨에 홍설이는 기분 좋게 웃으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자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 안에서 자신들이 안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홍설이는 이제 아빠를 넘어 가문의 진짜 주인인 할아버지 한만석 회장에게 마술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전신마비로 별채에 유폐된 할아버지. 홍설이는 할아버지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지만 서연과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밤마다 토끼 인형의 수신기를 통해 자신들에게 보내는
비밀스러운 신호를 말입니다. 홍서리의 마수는 이제 저택 본체를 넘어 가문이 뿌리인 한만석 회장이 머무는 별채로 뻗어나갔습니다. 홍서리는 대외적으로 할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전신이 마비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치매 증상까지 보여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할아버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해 재산을 가로채려는 홍서리와 조도식의 치밀한 각본이었습니다. 별채는 높은 담벼락과 CCTV로 둘러싸인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윤아, 오늘은 내가 갈게. 내가 망을 봐줘. 말을 잃은 언니 서연은 수첩에 정갈하게 적어 동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윤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밤, 홍서리가 와인에 취해 잠든 것을 확인한 자매는 유령처럼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윤은 본체 복도 끝 창가에서 정원 전체를 감시했고, 서연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낮은 포복으로 별채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는 이미 자매가 수개월 동안 관찰해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셔츠 안쪽에 토끼 인형 솜솜이를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인형 안에는 아빠의 서재에서 빼돌린 의문의 액체 샘플과 홍서리의 통화 내용을 기록한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별채 뒷문을 통해 잠입에 성공한 서연은 할아버지가 계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은 죽음과도 같은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한만석 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홍서리가 고용한 간병인은 이미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노인의 손을 잡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서연이에요. 소리내어 부르고 싶었지만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신마비로 한마디도 못한다던 할아버지의 검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서서히 움직이더니 서연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흐릿한 치매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호랑이처럼 매섭고도 또렷한 모든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입술을 움직이지 않은 채 서연의 손바닥 위에 손가락 끝으로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어른들만이 공유하던 암호 같은 모스 부호였습니다. 견뎌라.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홍서리가 먹이는 약물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 혀 밑에 약을 숨겼다가 뱉어내며 정신을 유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노인과 아이는 어둠 속에서 오직 손바닥의 감각만으로 교신했습니다. 서연은 품속에서 토끼 인형 솜솜이를 꺼내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인형의 눈동자 렌즈가 홍서리의 범죄 현장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음을 눈빛으로 전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억눌린 분노가 서렸습니다. 홍서리가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향정신성 약물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에 노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서연의 손바닥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인형 눈을 믿어라. 서연은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토끼 인형 솜솜이의 왼쪽 눈동자 뒤쪽 아주 정교하게
숨겨진 스위치를 더듬었습니다. 그곳을 누르자 인형 내부의 초정밀 통신 장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이 인형은 단순한 기록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인형이 포착하는 모든 영상과 음성은 실시간으로 할아버지의 충직한 아군인 박정수에게 전송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홍설이는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들고 다니는 이 인형이 자신의 목을 조를 가장 치명적인 감시 카메라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제 아빠를 구할 수 있어요. 서연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때 별채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보낸 위급 신호였습니다. 홍설이가 잠에서 깨어 복도로 나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인형을 품에 안고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마지막으로 힘있게 쥐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승리하라는 무언의 명령이었습니다. 서연이 본체로 돌아왔을 때 홍설이는 복도를 서성이며 날카로운 눈으로 아이들의 방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자고 있니? 홍설이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자매는 이미 침대 속으로 들어가 깊이 잠든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홍설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방안을 훑다가 서연의 머리맡에 놓인 토끼 인형을 걷어찼습니다. 이 더러운 인형, 내일은 당장 갖다 버리든지 해야겠어.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홍설이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이불 속에서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의 품 안에서 토끼 인형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가 활성화해준 기록 장치가 홍설이의 뒷모습을 똑똑히 찍고 있었습니다. 이제 토끼 인형은 아이들의 유일한 친구이자 홍설이를 지옥으로 보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자매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홍설이는 승리를 확신하며 와인을 들이키고 있겠지만 그녀가 발을 딛고 선 그 화려한 저택 아래에서는 이미 어린 사냥꾼들의 덫이 촘촘하게 놓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홍설이의 편인 듯 흘러갔습니다. 할아버지 한만석 회장의 지분을 완전히 넘겨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고 홍설이는 조도식 변호사와 함께 재산 승계식을 보름 뒤로 확정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에서 남은 유일한 걸림돌은 아빠 태준이었지만 아빠는 이미 홍설이가 매일 아침 건네는 영양제라는 이름의 향정신성 약물에 중독되어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약을 먹어야 잠도 잘 오고 머리도 맑아진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홍설이는 아빠의 어깨를 주무르며 가련한 아내의 가면을 썼습니다. 아빠 태주는 멍한 눈으로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한때 냉철한 사업가였던 그의 눈동자는 이제 초점이 없었고 입가에는 의미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쌍둥이 자매, 서연과 서윤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삼킨 것은 약이 아니라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것을 아이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빠 눈이 어제보다 더 흐려졌어. 이대로 두면 정말 아빠가 우리를 잊어버릴지도 몰라. 동생 서윤이 서연의 옷자락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먹였습니다.
언니 서연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오늘 밤 약을 바꾼다. 그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닌 목숨을 건 작전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토끼 인형 솜솜이의 눈동자 카메라를 통해 홍설이가 약품을 보관하는 서재 뒤편의 비밀 보관함 위치와 번호를 정확히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깊은 밤, 홍설이가 조도식과 승계식 축하 파티를 즐기며 거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서연은 품속에 토끼 인형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인형 안의 카메라는 지금 이 순간도 홍설이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복도 모퉁이에서 거울을 이용해 거실의 동태를 살피는 파수꾼 역할을 맡았습니다. 서연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서재로 잠입했습니다. 홍설이가 보관한 번호를 누를 때마다 기록된 영상을 수백 번 복기했던 서연이었습니다. 1-2-1-3 홍설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짜였습니다. 철컥 보관함이 열리자 투명한 유리병에 든 정체 모를 액체와 알약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미리 준비한 비타민제와 모양이 똑같은 가짜 약들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조 변호사, 잠깐만요. 서재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홍설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약병을 원래대로 돌려놓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서윤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아, 엄마, 살려주세요. 서연 언니가 또 발작을 해요. 서윤의 다급한 비명에 홍설이의 발소리가 서재가 아닌 쌍둥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그 틈을 타 약병을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하고 보관함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재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서재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홍설이가 아닌 조도식 변호사였습니다. 조도식은 서재 안을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챙겨나갔습니다. 위기를 넘긴 서연은 땀에 젖은 몸으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유는 홍설이에게 뺨을 맞아 빨갛게 부어오른 얼굴로 언니를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동생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서유는 아픈 기색도 없이 활짝 웃으며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서연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설이는 어김없이 아빠에게 영양제를 건넸습니다. 아빠 태주는 그것이 딸들이 목숨 걸고 바꿔치기한 비타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삼켰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흐릿하던 아빠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빠는 여전히 홍설이 앞에서 멍한 척 연기했지만 서연과 서윤의 손을 잡을 때만큼은 손끝에 예전과 같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윤아. 아빠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아무도 없는 밤, 아빠가 자매의 손바닥에 써준 글자였습니다. 자매는 서로를 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홍설이는 승계식 날 아빠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주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마 같은 계획은 토끼 인형 솜솜이의 렌즈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홍설이는 승리를 확신하며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벙어리 딸과 바보 같은 딸, 그리고 낡은 인형이 자신의 목줄을 겨누는 거대한 함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승계식을 불과 사흘 앞둔 밤, 저택의 공기는 날카로운 얼음 파편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홍설이는 더 이상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한만석 회장의 지장을 위조가 아닌 실제로 찍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도식 변호사와 함께 짙은 어둠을 틈타 별채로 향했습니다. 조 변호사, 오늘 밤 안으로 끝내야 해요. 영감탱이가 언제 숨이 넘어갈지 모르니까요. 홍설이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근육을 일시적으로 이완시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강력한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뒤를 몰래 쫓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쌍둥이 자매 서연과 서윤이었습니다. 서연은 품속의 토끼 인형 솜솜이를 가슴이 터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인형의 눈동자 렌즈는 지금 이 악마들의 행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며 할아버지의 아군들에게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별채 안 할아버지의 방으로 스며든 홍설이는 잠든 간병인을 깨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무력하게 누워있는 한만석 회장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시고 편히 쉬셔야죠. 이 문서에 지장만 찍으시면 아버님이 평생 일궈온 가업, 제가 아주 화려하게 키워드릴게요. 홍설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전신마비 연기를 하던 한만석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눈을 뜨고 저항하면 아이들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노인은 뼈를 깎는 인내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홍설이가 주사기를 치켜든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할아버지한테 그러지 마세요. 참다 못한 동생 서윤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서연이 서윤의 팔을 붙잡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홍설이가 서늘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이 쥐새끼들이 끝까지 성가시게 구는구나. 너희가 다 보고 있었니? 하긴 벙어리의 바보들이니 봐도 상관없겠지. 하지만 오늘은 안 되겠어. 홍설이는 조도식에게 눈짓했습니다. 조도식은 거친 손길로 쌍둥이의 목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연이 필사적으로 안고 있던 토끼 인형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홍설이는 바닥에 떨어진 인형을 구두굽으로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뽀드득 인형 내부의 프레임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지저분한 인형이 너희의 부적이라도 되는 줄 알았니? 조 변호사, 아이들을 지하 창고에 가둬요. 승계식이 끝날 때까지 빛 한 줄기 못 보게. 자매는 거칠게 끌려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홍설이가 강제로 누른 주사 기운에 의식이 점점 아득해졌습니다. 지옥 같은 창고에 갇힌 자매는 서로를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동생 서윤이 언니의 손바닥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언니, 인형이 망가졌어. 이제 어떡해? 서연은 눈물을 닦아내며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의 심장 부근을 가리켰습니다. 인형은 밟혔지만 3년 전 엄마의 임종 직전 서연의 셔츠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던 최후의 통신 장치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인형이 외부 스피커와 렌즈 역할을 했다면 아이들의 몸에 숨겨진 장치는 마지막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승계식 당일 아침, 홍설이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빠 태준을 휠체어에 태워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태준은 약 기운에 취한 척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바지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몰래 넣어둔 엄마의 사진 조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연극의 막을 올릴 시간이야. 홍설이가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눈물을 훔치며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지하 창고를 탈출한 쌍둥이 자매는 갯벌의 안개를 뚫고 할아버지의 아군들이 기다리는 해안가 절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장면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매의 손에 홍설이의 목줄을 쥘 진짜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홍설이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승리 선언을 하려는 찰나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며 알 수 없는 영상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홍설이가 밟아버렸던 토끼 인형이 마지막으로 전송한 별채에서의 악마 같은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이미 수천 마리의 벌떼가 몰려든 듯한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는 별채의 영상, 홍설이가 한만석 회장의 손을 강제로 잡아 지장을 찍는 그 추악한 광경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설이는 교활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경호원들을 시켜 스크린의 전원을 차단하게 했고 당황한 하객들을 향해 이것은 악의적인 해킹이자 조작이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난장판 속에서 홍설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연회장 구석에서 자신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는 서태준의 눈빛이었습니다. 약에 취해 초점이 없어야 할 남편의 눈동자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설이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지하 창고를 탈출한 그 쌍둥이 쥐새끼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 변호사, 당장 애들을 찾아. 그년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 홍설이는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연회장을 빠져나와 안개가 자욱한 해안가 절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할아버지의 아군과 접선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이 바로 그곳임을 말입니다. 다시 새벽의 해무가 비릿하게 깔린 절벽 끝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풍경이 대자비처럼 펼쳐졌습니다. 도망치던 서연과 서윤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뒤로는 천길 낭떠러지 바다가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앞으로는 광기에 휩싸인 홍설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홍설이의 손에는 짓밟혀 솜이 터진 분홍색 토끼 인형 솜솜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끝까지 살아서 내 발목을 잡는구나. 그래, 그 입을 열지 못한다면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어주마. 홍설이가 아이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동생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홍서리의 서슬 퍼런 손길을 받아냈습니다. 홍서리는 서연의 멱살을 잡고 절벽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발밑에 돌멩이들이 바다 밑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인형이 내 엄마라도 되는 줄 알았니? 봐, 이렇게 허망하게 찢어지는 쓰레기일 뿐이야. 홍서리는 서연이 보는 앞에서 토끼 인형의 배를 사정없이 찢어발겼습니다. 3년 동안 아이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인형의 배가 갈라지며 하얀 손뭉치들이 안개 속으로 흩날렸습니다. 홍서리는 그 솜더미를 거칠게 뒤지더니 인형 깊숙한 곳에서 툭 떨어진 검은색 가죽 주머니를 낚아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내 엄마가 죽으면서까지 숨기려던 게 고작 이거였니? 홍서리는 주머니 속에서 나온 인감도장과 녹음칩들을 비릿한 미소와 함께 바다 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찰랑 증거들이 파도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에 홍서리는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증거는 없어. 너희만 사라지면 세상은 다시 내 거야. 홍서리가 서연을 바다로 밀어버리려던 그 찰나 서연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입술을 열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버린 건 가짜야. 홍서리가 멈칫하며 서연의 눈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비웃음 섞인 눈으로 홍서리의 손에 들린 솜이 다 빠져나간 텅 빈 인형 껍데기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탐욕에 눈이 멀어 손만 뒤졌지만 진짜는 인형의 가죽 안감 속에 처음부터 붙어 있었어. 당신이 버린 건 할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미끼일 뿐이야. 홍서리가 당황하여 찢어진 인형의 발바닥 안감을 확인하려던 순간 절벽 위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정수가 이끄는 보안팀과 경찰차들이 절벽을 포위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몸을 날려 동생 서윤과 함께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 뒤였습니다. 바다는 아이들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박정수가 미리 배치해둔 구조대가 서연과 서윤을 안전하게 실어 날랐고 홍서리는 허망하게 찢어진 인형 껍데기를 쥔 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안개가 거친 해안가 절벽에서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3년 동안 가해졌던 지독한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경찰차에 압송된 홍서리와 조도식의 앞길에는 이제 차가운 철창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취조실 조명 아래 마주 앉은 홍서리의 얼굴은 새벽에 화려했던 드레스만큼이나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전 몰랐어요. 다 조도식 변호사가 시킨 일이라고요. 전 그저 남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홍서리는 수사관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3년 전 엄마의 임종 앞에서 흘렸던 가짜 눈물보다 더 추악했습니다. 조도식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법률 전문가답게 모든 증거의 효력을 부정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습니다. 불법적으로 촬영된 자료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칩들은 이미 바다에 빠졌으니 물증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때 취조실의 문이 열리며 한만석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정신을 완전히 회복한 서태준과 나란히 손을 맞잡은 쌍둥이 자매 서연과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서연의 손에는 배가 갈라져 솜이 다 빠져나간 낡은 분홍색 토끼 인형, 솜솜이의 껍데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큰 실수를 했군. 한만석 회장의 목소리가 취조실의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증거의 효력을 논하기 전에 내가 짓밟은 이 인형이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거다. 서연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설이의 눈앞에 솜이 다 빠진 토끼 인형의 껍데기를 보였습니다. 홍설이는 이미 증거가 담긴 칩들을 바다에 던졌다고 믿고 있었기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까짓 넝마 조각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니? 증거는 이미 물고기 밥이 됐어. 서연은 대답 대신 인형의 발바닥 부분을 조심스럽게 절개했습니다. 홍설이가 절벽에서 솜을 다 끄집어낼 때도 결코 눈치채지 못했던 공간, 인형 천과 일체형처럼 정교하게 박음질된 비밀 안감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아주 얇고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약물 원본과 엄마의 친필 유언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왜 거기서 나와? 홍설이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인형의 배를 가르면 모든 게 나올 거라 믿었지.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어. 당신 같은 인간은 겉만 볼 뿐 가장 낮고 구석진 곳에 있는 진실은 절대 보지 못한다는 걸. 당신이 바다에 버린 칩들은 우리를 잡으려던 당신을 속이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야. 수사관들이 유리병을 회수했습니다. 그것은 홍설이가 서태준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했던 향정신성 약물의 농축액이었으며 라벨에는 홍설이의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엄마의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엄마가 투병 중 홍설이와 조도식이 나누는 살해 공모를 듣고 만약 자신이 죽게 된다면 반드시 부검을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죽어가는 여자가 그런 걸 언제. 홍설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엄마를 무시했지. 하지만 엄마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 이 인형의 안감 속에 진실을 채워 넣었어. 그리고 진짜 영상 기록은 인형의 눈동자 렌즈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전송하고 있었지. 조도식은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토끼 인형의 눈동자 카메라에 기록된 영상들이 취조실 모니터에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홍설이가 별채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강제로 꺾어 지장을 찍는 장면, 조도식이 비자금 계좌 비밀번호를 누르며 낄낄거리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홍설이가 절벽에서 아이들을 밀어버리려 하며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육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인정할 수 없어. 조도식이 소리쳤지만 수사관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살인 미수 및 살인 공모 현행범의 긴급 상황에서 채집된 데이터는 증거 능력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조도식 씨, 당신의 법률 지식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겁니다. 홍설이는 광기에 휩싸여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경찰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명예와 탐욕은 낡은 토끼 인형의 배가 갈라짐과 동시에 세상에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3년 동안 입을 닫고 유령처럼 살았던 아이의 인내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잔인한 심판의 칼날이 되어 악인들의 목을 겨눈 것입니다. 취조실을 나서는 쌍둥이 자매의 등 뒤로 홍설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손에 쥔 텅 빈 인형 껍데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소문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인형은 묵직한 진실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홍설이와 조도식의 추악한 민낯이 천하에 드러난 후 가문은 유례없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토끼 인형의 복수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쌍둥이 자매의 서사를 쏟아냈고 수사기관은 홍설이가 빼돌렸던 비자금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압수했습니다. 법정에서 홍설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도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살기 어린 눈빛을 쏘아댔지만 토끼 인형의 눈동자가 기록한 그날의 진실 앞에서 판사의 망치 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살인 공모 및 살인 미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그들에게 내려진 것은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중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달콤함보다 자매를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탈진이었습니다. 3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의 활시위가 비로소 풀리자 서연과 서유는 한동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말을 잃은 연기를 해왔던 서연은 다시 목소리를 내는 법을 잊은 듯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빠 태주는 그런 딸들의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 기운을 씻어내느라 창백해진 얼굴로 그는 잠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매일 밤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눈이 멀어 너희를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이 아빠를 용서하지 마라. 아빠의 흐느낌을 들으며 자매는 꿈속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그날 병실에서의 모습이 아닌 자매가 가장 기억하고 싶어 하던 화사한 봄날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품에는 속이 꽉 찬 분홍색 토끼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꿈에서 깬 서연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를 향해 작게 입술을 뗐습니다. 아빠, 보리차 마시고 싶어요. 그 가늘고 갈라진 목소리에 태주는 자식을 다시 찾은 사람처럼 오열하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저택의 서늘했던 공기는 그렇게 가족의 눈물로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저택의 정원에는 분홍빛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홍설이가 그토록 혐오했던 자연의 순리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한만석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정원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별채를 허물고 그 자리에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감옥 같던 공간을 생명의 공간으로 바꾼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자매는 정원 한가운데 위치한 엄마의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서연의 손에는 배가 갈라졌던 토끼 인형 솜솜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태준이 정성스럽게 새솜을 채워넣고 서윤이 엄마의 바느질 솜씨를 흉내내어 한 땀 한 땀 정성껏 배를 꿰매준 상태였습니다. 이제 인형의 뱃속에는 차가운 녹음기나 약병 대신 자매가 쓴 편지와 엄마와 찍은 사진들이 따뜻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인형 안에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엄마가 준 사랑만 가득해. 서윤이 추모비 앞에 꽃다발을 놓으며 제잘거렸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인형을 추모비 옆 작은 함에 넣어두었습니다. 3년의 긴 전쟁을 함께 치러온 전우이자
엄마의 분신이었던 인형에게 비로소 안식을 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때 집사 박정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빠 태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교도소 인인이 찍힌 홍설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태준은 인상을 찌푸리며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홍설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저주가 적혀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내용은 뜻밖이었습니다. 서태준 씨, 아니 서연아. 그 인형 배를 가를 때 솜속에서 내가 못 본 게 하나 더 있더구나. 침 말고 유언장 말고 내가 찢어버린 솜더미 속에 엄마가 너희에게 남긴 진짜 보물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 여자는 끝까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태준과 자매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문득 그날 절벽에서 홍설이가 짓밟았던 솜더미들을 떠올렸습니다. 박정수가 당시 현장에서 수거해 보관하고 있던 남은 솜 뭉치들을 가져왔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그 솜들을 헤치자 아주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녹음기도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각인된 아주 낡은 오르골의 태엽이었습니다. 태엽을 감자 정원 가득 익숙한 자장가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인형을 갈랐던 악인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오직 사랑하는 아이들만이 발견할 수 있게 솜 깊숙이 숨겨두었던 엄마의 진짜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자매는 오르골 소리에 맞춰 서로의 손을 잡고 벚꽃잎이 휘날리는 정원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3년 동안 유령처럼 죽어 지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지옥문이 닫히고 비로소 천국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뒤 저택의 화려했던 조명은 모두 꺼졌습니다. 탐욕과 음모의 악취가 배어있던 그곳을 떠나기로 한 것은 할아버지 한만석 회장의 결단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 결국 우리 가족을 가둔 창살이 되었구나. 할아버지는 저택의 부지를 사회에 환원하여 유기 아동과 학대 아동을 위한 쉼터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엄마의 고향이자 쌍둥이 자매가 버려졌던 하지만 다시 태어났던 그 서해안 바닷가 마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제 자매에게 서해안의 갯벌은 지옥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밀려오는 파도는 자매의 발목을 간지럽히는 다정한 친구였고 밤이면 내리깔리는 해무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엄마의 품속 같았습니다. 언니 서연은 이제 누구보다 밝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동생 서유는 더 이상 바보처럼 웃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5학년 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태주는 마을 작은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작은 서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등굣길을 배웅했습니다. 3년 전 약 기운에 취해 아이들의 신발 한 짝조차 챙기지 못했던 그 무력한 아빠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읽고 싶어하는 동화책의 페이지마다 엄마의 사랑을 닮은 따뜻한 글귀를 적어 넣는 자상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노을 지는 저녁, 세 사람은 바닷가 백사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한만석 회장은 모래사장 위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지팡이 대신 낚싯대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서연아, 이제 바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니?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품속에 안긴 분홍색 토끼 인형 솜솜이의 귀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저 바다가 우리를 영영 삼켜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바다는 나쁜 것만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버리고 싶은 슬픈 기억들도 다 씻어내 주는 것 같아요. 서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바다는 사냥꾼이 된 우리한테 엄마의 유품을 돌려준 아주 착한 친구야. 태주는 두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설이와 조도식은 차가운 담장 안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쓰러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이름은 이 가족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3년의 긴 겨울 동안 자매를 버티게 한 것이 복수의 칼날이었다면 지금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토끼 인형의 배 부분을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그 배 안에는 도청기도 비밀 장부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빠가 매일 아침 적어준 사랑의 쪽지와 서윤이 접은 종이약들이 솜 대신 푹신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은 참 이상해요. 가장 약한 토끼 인형이 가장 강한 악마를 이겼잖아요. 서연의 말에 한만석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연아. 세상은 총과 칼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가장 작고 낮은 곳에서 묵묵히 진실을 지켜온 사랑이란다. 3년 동안 내가 침묵으로 지켜온 건 아빠와 할아버지만이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의 혼을 지켜낸 거란다. 어느덧 해가 지평선 너머로 몸을 숨기고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다를 향해 외쳤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어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그래, 알고 있단다라고 대답하며 머릿결을 넘겨주는 듯한 따스한 촉감이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모래사장 위에 나란히 발자국을 남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로 남겨진 발자국들은 파도가 밀려와 부드럽게 지워버렸습니다. 3년의 아픈 흔적을 씻어내듯 바다는 그렇게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